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전히 밤 10시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10시에 라이브, 정치 라이브 박영식입니다.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윤석열 파면 선고 이후에 반갑게 모처럼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눴기 때문에 월요일도 찡그릴 이유도 없고 근심 걱정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 뒤에 가다 보면 사뭇 진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던져진 개헌 이슈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두 분과 함께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21 김한 기자와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야, 사실 우리 김준혁 의원님께서 저희 방송을 이제 매주 와주시면서 공약을 또 지난주에 이미 하셨는데 그 공약을 매우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예. 약속이니까. 야, 이게 대선 때까지잖아요. 예. 이제 기한이 정해졌으니까 그래도 그렇죠. 뭐 대선 때까지 하고 제가 아까도 사석에서 이야기했지만 대선 끝나고 나서 네. 지리산에 일주일가 있으려고요. 요즘 산에 못 가갖고 몸이 아주 죽겠는데 예. 하루 등산하고 와서 막걸리 한잔 하고 하루 등산하고 막걸리 한잔. 아재들의 로망.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김준영 의원께서는 대선까지 열심히 뛰기 위해서 이제 의원실 모두가 금주 선언을 예. 했는데 오늘도 아주 중요한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또 정치 라이브를 위해서 사랑하는 박영식 앵커라고 표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른 때보다 이제 편안한 주말을 이제 두 분 다 보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어쨌든 이제 월요일 첫 시간에 월요일 처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윤석열의 파면 선고 우리 두 분께 이제 간단한 좀 소감을 먼저 듣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역사가 바로 서고 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비로소 이제 나타났다. 저는 늘 강조했지만 윤석열의 파면이라고 하는 것이 한 무도한 국가 지도자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아니라 2000년간 있어왔던 기득권 세력이 붕괴가 되고 예. 새로운 민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것이다. 진짜 차별 없는 평등의 세상이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의 파면은 역사 대전환의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역사 대전환의 시작이다. 묵직한 평 남겨주셨고 우리 김한 기자님께서는 네, 거시적인 얘기 해주셨으니까 예. 저는 그냥 개인적인 소회로 예. 약간 제가 이제 예전에 취재하다가 괴롭힘을 당해서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진짜요? 네, 심리 상담 받으러 가면 심리 상담사가 뭐 대단한 얘기 하지 않거든요. 당연한 얘기 했는데 저 얘기를 듣는 거, 내 얘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제 치유가 되는 느낌을 받는데 저희가 이제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저는 탄핵 선고문을 읽는 거를 보면서 뭔가 그때의 기분을 좀 느꼈습니다. 이게 뭔가 힐링과 치유가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뭐 한국 사회가 다 비정상적인 것 같고 뭐 정상적으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한데 어쨌든 어느 기관은 저렇게 멀쩡한 생각을 여전히 해서 순리대로 일을 풀어가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좀 굉장히 근데 저 같은 기분 느끼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윤석열 때문에 다이어트가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단식 9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계속해서 잠을 계속 못 잤잖아요. 이 내란성 수면 장애 때문에. 그랬는데 윤석열 파면 이후부터 푹 자게 되는 바람에 2kg 쪘어. 다이어트 실패. 푹 자시고 사실 또 이제 약간 요요 같은 것도 혹시 왔습니까? 요요는 아닌데 네네. 많이 먹게 돼가지고 예 그래서 윤석열 나쁜 사람이야. 나의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만들고 체중이 쑥 내려가는 것 같은. 예 어쨌든 잠도 잘 자게 됐고 예. 일단 배설이 시원하게 됐고 정말 제가 부승찬 의원하고 둘이 얘기하는데 증세가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형 저 잠이 안 와요. 잠을 계속 못 잡니다. 그리고 배설이 안 되고 그리고 정말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막 생기고 있어. 야 나도 지금 그런 얘기 남한테 못했는데 어떻게 나 그렇게 증세가 똑같냐.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정말 이 쾌변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작자 하나 때문에 사람의 몸이 망가졌는데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5천만 명한테 거의 다 그런 상황을 주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완전 저도 100% 공감하고요. 사실 이 파면 선고 이후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내란성 질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갔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뭐 소화장애, 배변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치유됐다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제 내란이라는 건 지금 이제 현재 진행형 단계에 있다라고 보는 분들 다수이고 사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내란 속에는 아직 한남동 관저에 떡하니 들어앉아 있기 때문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알 턱이 없습니다. 뭐 증거인멸을 하고 있을 가능성 혹은 뭐 이 시간에 태연히 유유자적 호의호식하고 있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좀 엇갈리네요. 뭐 이러면 이번 주말 퇴거한다, 이번 주 수요일 퇴거한다. 언제쯤 퇴거한다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혼선과 논란이 생기는 것 자체가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보여주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당하고 한 이틀 50몇 시간 만에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때는 근데 이제 뭐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삼성동이 이제 사저가 방치됐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사실 뭐 강제 퇴거를 시키더라도 그 정도 사정은 다 봐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윤석열은 나흘이 지났죠. 나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한마디 말이 없고 이유를 안 밝히고 있어요. 왜 본인이 거기에 계속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공적인 역할, 어떤 공적인 감각 이런 게 있는 사람인가 근본적으로 좀 의심이 되고 지금 뭐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은 뭐 이렇게 급하냐 거기 있다가 나올 거다 주말이다 수요일이다 그 일부에서는 뭐 손 없는 날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 자체가 굉장한 좀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나의 뭐 인격이 훼손되는 것 같은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납득이 안 되니까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김준영 의원님은 당연히 이제 민간인 윤석열 그 안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틀어박혀 있어야 된다는 권한을 우리가 준 적이 없잖아. 이미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나와야죠. 예. 그날 나와야어요. 예. 그날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걸 보면 역시 아나무인이구나. 예. 이거 뭐 내가 계속 쓰면 어때? 뭐 야 대선 끝날 때까지 내가 써도 되잖아. 설마요.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저는 윤석열과 함께했던 그 고위공직자들,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고위공직자들한테 좀 어려운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목민심서를 좀 읽어봐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네네. 사실 제가 지난주에 그 대정부 질의 때 그때 기재부 차관이 당시 한정혜 의원이 기재부 차관한테 최상목 대통령 당시 권한대행이 미국 국채 환투기꾼의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사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더니 고위공직자 그런 거 사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야,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좀 난리를 쳤을 텐데 한정혜 의원이 다른 질문하느냐고 그걸 그냥 두더라고.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이 인간들 목민심서를 안 읽어봤구나.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나와가지고 행정고시 패스해서 승승장구한 거 그래 좋아. 그런데 너네들이 고시 공부하고 뭐 그런 책을 봤겠지만 최소 고위공직자라면 목민심서 봐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왜 목민심서 얘기를 꺼냈냐. 목민심서에 보면 해관조라는 게 있나요. 해관. 이제 관료로서 끝나는 그때 해관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보게 되면 내가 가져간 짐만 그대로 갖고 나온다. 그래서 떠나는 나그네처럼 위에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그러고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빨리 그 관저에서 나와서 자연인이잖아요. 나와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저는 그 안에 증거 인멸과 관련된 의혹이 지금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갖다 빨리 불식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관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뭐냐면 지금 거기서 뭐 밥 해주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시스템이 돌아간단 말이죠. 관저 시스템이. 그게 다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대통령 파면되자마자 대통령실 홈페이지부터 닫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깜짝 놀라서 야 홈페이지 왜 닫은 거야? 증거 인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박근혜 때도 사흘인가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그것도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은 그렇게 빨리빨리 하면서
왜 대통령 관저에서 안 나오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단순히 우리가 그 영장 집행할 때 봤지만 체포영장 집행할 때 그 장소 자체가 공적인 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그 관저를 할 때 무슨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었네, 사우나를 만들었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 의혹들도 지금 해소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거기서 시간 보내면서 뭐 하고 있냐 이거에 대한 이제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관저에 대해서 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관저에 대해서 취재한 언론인에 의하면은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시설들이 있다는 겁니다. 유흥과 관련된 시설들이 거기에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사를 한 사람들 이야기 단순하게 노래방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시설들이 있다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와 관련된 유흥 시설을 갖다가 폐쇄하고 나름 뭐 원상복구까지는 못하겠지만 그것을 갖다가 모습을 훼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네네. 예, 저는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바 형태의 개조라든지 이제 이런 보도가 실제 있었던 걸로도 저도 기억이 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실제 뭐 파쇄하거나 뭐 철거하거나 이제 이런 인멸 작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지금 오늘 오전자로 박관천 전 행정관이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공개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빨리 한남동 관저에서 나가고 싶어 한다. 다그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들린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지금 경호처 쪽에서는 뭐 무조건 김건희 여사 쪽에서 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한남동 관저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 한다라는 이런 주장을 했네요. 근데 만약에 김건희 씨가 한남동 관저를 빨리 나가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 그 배경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 오늘 박관철 행정관도 얘기를 했지만 안 좋은 일을 겪었으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김건희 씨의 상당 부분을 이제 말하자면 행동 패턴을 결정하는 것 중에 무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안 좋은 기억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뭐 그동안 2년 11개월 동안 자신이 누렸던 삶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이 파면됐다라는 이 그렇죠. 결론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 부분 그 일이 벌어진 곳이고 그게 아까 이제 의원님은 이 탄핵이 사회 대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본인의 인생이 전환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러니까 십수년 동안 한동안은 남편이 검사여서 그거는 좌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천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남들은 다 받는 수사도 안 받고 착착착착 일이 막 수사가 피해가고 막 이렇게 했고 그러고 나서 한 3년여는 대통령 후보 그다음에 대통령의 부인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사법적인 것들을 피해갔는데 이제 그 앞에 본인이 자연인으로 서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게 이제 윤석열 파면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터가 안 좋다라고 그렇지. 터가 안 좋은 거지. 네. 터가 안 좋은 건데 제가 토요일 날 밤에 박관천 행정관을 하고 좀 잠깐 만났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방송에서 내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예. 박 행정관이 이제 김건희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 그래서 터가 안 좋아서 풍속으로 안 좋아서 망가진 데여 갖고 단 하루도 있기 싫다고 막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크로비스타를 가려면은 네. 나름 경호 시스템이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냥 뭐 파면됐다 하더라도 대통령 또 이 뭐 법에 의해서 15명이 경호원이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사람들이 좀 미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직도 김건희가 자연인인데 평범한 사람이 불과한데 계속 명령하고 다그치고 막 이러니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아크로비스타 거기에는 처음에 대통령 돼서 6개월간 있을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그 주민들이 좀 불편하고 하더라도 감수하죠. 예. 감수했는데 아니 지금은 망가져서 온 인간이 자기네들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예. 거기에 뭐 경호 그 뭐 좀 시설을 설치하고 뭐 나름 뭐 부스도 만들어야 되고 컨테이너 박스도 놔야 되고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가는 건데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왜 거기가 그럼 망가진 데냐? 남의 걸 뺏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의 걸 뺏었다? 원래 거기 딴 사람들이 있던 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네. 딴 사람들이 있던 데를 네. 강제로 뺏어서 자기가 살게 되면 아무리 천하명당이어도 네. 그 자리가 아무리 천하명당이어도 다 망가지는 거다. 네. 김건희는
사이비 무속인들 네. 이건 사이비 무속인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사이비 무속 천공인이 뭐 건진이니 이런 인간들한테 잘못된 내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게. 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아무튼 빨리 나가려고 한다라는 뭐 박관천 행정관의 이런 이야기가 또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류의 뭐랄까 취재를 기반으로 한 뭐 내용이라든지 혹은 언론에서도 이제 파면이 되고 나니까 이제서야 언론에 드러날 수 있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식의 에피소드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아마 이제 중앙일보 보도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뭐 이제 예. 이거를 재밌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뭐랄까 나중에 심각한 범죄 사안이 만약에 밝혀진다라고 하면 이건 뭐 저희가 진지하게 바라봐야 되겠지만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는가 이제 그 대목을 좀 엿볼 수 있는 일단 에피소드 한 4개 정도 저희가 같이 털어볼 건데 첫 번째 에피소드는 총선 직전에 의대 정원 문제 뜨거웠을 때 말이죠. 참모들 중에 이게 막 밀어붙이는 건 아닌 것 같았는데 말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직을 걸고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관섭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다 잘렸죠. 네, 그래서 배제가 됐고 옷을 벗었고 다른 참모들한테 이 장면이 이제 시그널이 돼서 윤석열한테는 이제 직언을 못했다라는 게 이게 지난해 총선 직전이면 이제 4.10 총선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윤석열의 임기가 이제 한 2년, 뭐 딱 2년 정도 그 전후 상황이었을 텐데. 의대 정원 문제를 이래서 굽히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부연 설명을 좀 제가 하고 네네네. 넘어갈게요. 그때 2,000명의 정원이 나왔을 때 네. 상상이 안 가는 일이잖아요. 이거 너무 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아니 그리고 근거가 전혀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건복지위하고 네. 교육위원회하고 합동으로다가 청문회를 했습니다. 예. 청문회를 했는데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왔는데 예. 우리가 이 2,000명의 근거가 뭐냐 예. 계속 물어봤습니다. 뭐 없죠. 근거가 없어. 없어요. 근거 없고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만든 보고서에 뭐 그런 근거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교수가 나왔어. 네. 나왔는데 나는 그 보고서에 그런 말을 쓴 적이 없다. 그런데 이 내용이 윤석열이 하도 밀어붙이니까 예. 뭐 그래서 당시 세간의 의혹에 윤석열 친구 중에 네. 그 애 하나가 의대 갈 실력이 아주 애매모호해서 되지는 않는데 의대를 가고 싶어 해서 예. 그래서 걔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2,000명을 늘렸다라는 설이 그때 아주 파다하게 돌았었거든요. 예. 술 먹다가 결정한 거다.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모든 정책이 거의 대부분 술 먹다 결정한 거 아니까 영감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술 먹다 결정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이런 당시 엄청난 사회적 파장 이 사회적 의대 정원 문제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수준을 막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우리나라 의료평가원의 이 기반을 망가뜨렸던 네. 일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도 없어. 그래서 당시 이관섭, 한우섭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다 잘라버린 거죠. 저는 이제 이 보도를 보고 이제 느낀 건 비단 이것만 있겠냐.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도어 스태핑 하던 시절에 보면 전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슈를 불쑥불쑥 얘기를 하곤 해요.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저거는 뭐 어디 부처에서 보고가 올라온 건가? 최소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네. 이 부처와의 조율, 협의, 보고 뭐 이걸 안 받고 즉흥적으로 말하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미 윤석열이 실력이 없다는 건 다 알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불쑥불쑥했고 저는 그게 맞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태원 참사가 나고 처음 이제 말하자면 회의를 주재를 하는데 윤석열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드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뜬금없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게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이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사건이 제 기억에 이틀인가 후에 회의가 열렸는데 그 이틀 사이에 문제가 다 발생했는데 드론으로 뭐 그런 거를 다 감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석에서 후배 기자랑 저거 누가 드론 하는 사람이 옆에 있거나 아니면 저 드론 관련된 부처는 전혀 저 내용을 모르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원래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단순히 이제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슈뿐만 아니라 굵직굵직한 문제들, 의대 정원이라든지 이런 네. 문제에서도 그 윤석열에 말하자면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책이 시행되는 프로토콜을 전혀 밟지 않는 뭐 이런 결정들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파면이 되고 나서야 나오고 있는 이야기 거죠. 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건데 이 무식함은 예. 그때 그 4.3에서 예. 대통령 식사 그리고 5.18 때 광주 망월동에서 대통령 뭐 식사 이게 축사보다 이제 식사라는 표현이 있는 건데 어쨌든 대통령의 말 안에서 4.3하고 5.18 관련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제주도에 광주에 뭐 그 드론과 같은 뭐 이런 첨단 맞아요. 뭐 그런 이런 적 거 뭐 만들어 주겠다. 미친 거지. 네. 근데 그때도 갑자기 또 드론 이야기가 또 나와. 제 생각에 AI 얘기도 나왔던 AI도 거예요. 얘기하고 맞아요. 그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나간 거지 이게. 예. 아 진짜 이게 인터넷 용어로 이제 뜬금포 네. 이런 게 참 많았던 기억이 나고 에피소드는 빨리 털겠습니다. 뭐 어쨌든 두 분이 재밌어 하시니까 다행이기도 하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중앙일보 보도를 안 보셨으면 이건 뭐 재밌게 들리실 거예요. 그는 저는 뭐 이제 윤석열이란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인간은 극우 유튜브를 얼마나 좋아했는가 보면 22대 총선 날 일부 참모가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몇 분 일찍 듣고 보고를 하니까 그럴 리가 없어. 방송 당장 방송을 막아. 예? 아니 이걸 방송을 어떻게 막냐라는 이제 출구조사 방송을 막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있었고 이거는 이제 제정신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왜 이런 반응을 하는지 봤더니 선거 전부터 여러 지표가 패배를 가리키더라도 본인은 안 믿었고 이 대패를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그때부터 믿었다라는 거고 심지어 극우 유튜브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채널들을 꼭 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너무 젖어들었기 때문에 이 심지어 참모의 어떤 보고를 출구조사 결과 보고에 경로한 것이며 심지어 2023년 4월에 국빈 방문했을 때도 여기 장소까지 나와 미국에서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가 예정됐던 날 우파 유튜버하고 1시간을 통화했다. 미친 거죠. 이거 진짜 죄송한데 이 참 제정신인 사람이었습니까 이게? 아니 나라의 대통령이 혼군이죠 혼군. 혼군이죠. 우파 유튜버라는 게 다 장사꾼들 아닙니까 지금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돈 벌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 막 짓거려 놓는 건데 아이고. 거기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 참 이 나라가 망가진 거는 윤석열 같은 괴물도 있지만 그 괴물을 옆에서 그냥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네 맘대로 하세요. 술 처먹든 말든지 네 맘대로 하세요. 하고 있었던 그놈들도 문제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역사 전공자 앞에서 주름 잡는 얘기 같지만 이게 전형적으로 어떤 자기 귀에 달콤한 얘기만 해주는 간신배의 말만 믿고 태평성대입니다. 이러면 사실 왕이 태평성대로 아는 왕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주변에서 그 직원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사례가 나왔지만 직원하는 사람은 저거는 불충하다. 잘라버리고 그러면 몇 년 유지가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에피소드의 양상을 보면 저는 그거밖에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첩첩산중 안에 있었다. 이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고 오늘 아침에 뉴욕 그 전 법무감찰관이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 들어보면 자기 후배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다 그만뒀는데 6번이나 부정선거 관련된 보고서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니다 부정선거가 아니다 막 다 해서 올리면 또 다른 각도에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왜 부정선거를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했는데 보니까 유튜버 보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일하는데 굉장한 자괴감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만드는 공식 보고서를 안 믿고 우파 유튜버를 보고 지금 계속 뭐 이렇게 저렇게 해오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게 그 엘리트 공무원 내 대통령실까지 왔다 이 자부심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니까 뭐 근데 지금 상황만 보면 충분히 능히 그럴 사람이죠. 근데 난 윤석열이 지금도 그 안에서 되게 편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 내가 이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오기 전에 천공 유튜브를 또 봤어. 이거 의원님이 보셨다고요? 내가 봤는데 왜 어떤 내용을 본 거냐면 파면 받고 나서 영상 보셨죠? 그렇지. 저도 봤어요. 나 그거 보고 나 황당해가지고 예. 아니 스승님 예. 지금 윤석열 하늘이 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천공이 대통령 지위에 있든 파면돼서 있든 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다. 뭐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를 막 늘어놓는데 그러니까 천공 거 보면서 자기가 지금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윤석열은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입장문이나 내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뭐 청년이여 막 희망을 가져라. 마치 무슨 굉장히 승리한 어떤 업적에 대한 에피소드 기억하듯이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측근들한테 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까? 새로운 인생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굉장히 훌륭하게 일을 마무리하고 은퇴하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의 심리 상태 지금 그러고 있다 이런. 근데 나는 좀 이런 얘기하면 윤석열한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조만간에 감옥 갈 거 아닙니까? 네. 감옥 가면 단독 방에 좀 있을 수도 있겠지. 예, 독방이요. 독방에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바깥에 산책도 나오고 좀 일을 해야 되거든. 예. 근데 승질 더러운 건달들 만나잖아. 그러면 맞아. 아니 한국은 법치주의가 잘 돼 있어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니야. 이게 의외로 센 애들이 시비 건다고 그 윤석열 배에 툭툭 치면서 야, 너 여기 술 많이 먹었니? 뭐 이러 툭툭 치면서 저는 정말 윤석열을 뭐 보이지 않게 혼을 내줬으면 좋겠다. 아니 뭐 하여튼 그럴 개연성이 있다. 뭐 그건 뇌피셜이지. 저는 선진화된 교도 행정을 믿습니다. 우리 의원님의 애정 어린 눈빛을 제가 지금 봤고요. 자, 마지막 에피소드는 이게 이제 김건희 씨가 국정에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에 대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례인데 요거는 2022년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에 어떤 기자가 여사 라인 참모중과 한 명과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라고 하는데 여사님 참 대단하셔. 대통령님이 저녁 전에 관저에 가면 뭐 하시는 줄 알아? 앞치마 두르고 김치찌개를 끓이셔. 계란말이도 만들고. 그러곤 여사님과 그날 일과를 놓고 한참을 얘기해. 국정 전반이 다 화두야. 이런 거 흘러나온 거 보면 김건희가 국정 개입 전반에 관여한다라는 의심은 이제 뭐 거의 이미 확신이었고 이게 이런 게 다 증명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명태균과 주고받은 카톡만 봐도 그럼요, 사실상 김건희가 헤드고 윤석열은 이제 뭐 그때도 나왔던 표현입니다만 배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할극을 하는 사람인 거고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이건 김건희가 먼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명태균 카톡에 여실히 드러나는데 이거 보면 이제 그 어떤 구조였는지 드러나고 근데 다만 여기서 인간 윤석열을 이해할 포인트는 하나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이분은 정말 음식엔 진심이다. 제가 예전에 수해인가 현장에 윤석열 수해였나 어디였나 하여튼 무슨 재난 관련된 현장에 윤석열이 갔다가 보리밥집을 들어가는데 메뉴판. 그래 이거 봤잖아 이거. 네. 보통 그런 경우엔 주인하고 한참 얘기를 해야죠. 장사가 안 돼서 어떠십니까? 이게 정치인의 도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가서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메뉴에 보리밥만 써 있으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알죠. 여기 술은 안 파나?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메뉴가 희한한 거죠. 본인이 보기에 왜 여기는 주류가 없는가? 저는 굉장히 음주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 영상을 보고 돌아서는데 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야 근데 진짜 그거는 두고두고 남을 희대의 장면입니다. 아니, 그게 뭡니까 진짜. 정말 창피해 죽겠어. 이제서야 웃지만 그거는 그분들한테 웃을 만한 현장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굉장히 인간에 대한 예의 기본적인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면 안 되는 인물이라는 게 여러 에피소드에서 드러나는 거죠. 윤석열을 잘 아는 모 종편사 사장한테 그 종편사는 내 얘기하지 않겠는데 종편 사장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이 부잣집 아들이잖아. 네네. 그래서 고시 공부할 때 구술을 했잖아요. 구술을 했는데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 노량진 고시원에 있을 때 거기 이제 맨날 떨어진 저기 어린 친구들 데리고 맨날 이제 술 사줬다는 거야. 술 사주면서 맨날 자기 얘기만 한 거지. 이 새끼들 형 얘기 들어 이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고 그리고 그 뒤에 어쨌든 뭐 검사돼서 그 시험을 어떻게 합격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뭐 검사돼서 그때도 또 맨날 죄인들한테 자기 이야기만 또 하고 죄인이 아니라 또 이제 혹은 뭐 이렇게 취조받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람이 아니라 범죄자 혹은 피의자 혹은 낮은 사람들 천민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고 자기가 그냥 마치 다 베풀어주는 사람, 훈계해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해 현장, 뭐 참사 현장 이거에 대해서 실제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고통, 뭐
실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뭐 혹은 누가 돌아가셨다면 이제 유가족 분들이 느낄 만한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응당 가져야 될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2년 11개월이라고 봤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은 이번에 파면 선고가 나고 나서 가장 울컥하게 봤던 장면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이 파면 떨어지고 나서 이제 절규하시는 대목에서 네, 제가 그 바로 뒷줄에 앉아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앞줄에 공동의장단 네. 그리고 두 줄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그 다음 줄에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고 같이 그러면서 이제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의원님 꼭 파면 되겠죠? 8대0 되겠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8대0 됩니다. 100% 됩니다. 정말 믿어도 됩니까? 이러면서 이제 1시간을 같이 있었어요. 예. 같이 있다가 됐는데 그분들 정말 너무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 그럼요. 우시는데 그 마음이 전 와닿습니다. 왜 와닿냐?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나서 윤석열의 태도 보십시오. 예, 예. 그 사람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뭐 이상한 음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 개입설 떠들었던 게 윤석열 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랑 우파 유튜브들 그리고 윤석열이 그와 관련돼서 뭔가 도움을 주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 여기에 이제 요 옆줄이고 제가 저 뒤쪽에 이렇게 요 조금 더 나가서 있었는데 정말 정말 엄청났죠. 예, 그러니까 저분들에게는 정말 그 한 문장이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한 문장을 정말 2년이 넘도록 기다리셨던 분들이니까 저희가 좀 저분들을 다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아마 이제 차기 정권에서는 저분들이 실제 필요하셨던 부분들을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제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과거에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 짚는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하는 얘기가 매일 이래요.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라고 윤석열 국민 변호인단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냈죠. 이거는 여러분이 나를 지켜주세요처럼 들리고요.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크다라는 윤석열의 말도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보면 윤석열은 이제 앞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할 텐데 특히 뭐 이게 옥중 정치가 됐든 사저 정치가 됐든 장외 정치가 됐든 그런 식으로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거가 초래된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이 구속이 취소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혼란인데 지금 뭐 심평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라고 본인이 자처하는 심평 변호사 같은 사람은 뭐 윤석열이 예언자적으로 점지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 경선 룰이라는 게 짠물 경선 룰이기 때문에 사실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근데 다만 금요일 탄핵이 나고 탄핵 파면이 되고 나서 그날 오후 그리고 토요일 집회에 보면 대중정치 동력은 급속히 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이들은 현재 지금 다른 대선 주자들 국민의힘 다른 대선 주자들 다 승복하고 있잖아요. 윤석열만 입장을 안 밝히고 있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8대0 저기 파면 새로운 대선 주자 이런 구도로 이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얼마나 영향이 있을 거냐. 물론 계속 스피커 역할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게 지금도 예를 들면 뭐 뒤에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회에서 3일장 하고 말아야 된다, 뭐 7일장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결국엔 손절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얼마나 파급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김한 기자님 말씀하셔서 제가 4월 5일 날 토요일 날이잖아요, 그죠? 토요일 날 오후에 그 광화문 앞에서 이제 동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비상행동 그리고 그 시간에 이제 시청 앞에서 촛불행동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 집회를 참석하려고 또 일찍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제가 걸어서 세종문화관 앞하고 그리고 동아면세점 앞쪽을 일부러 갔어요. 정광훈 그 일당들 집회 어떻게 하는지 가서 보려고. 내가 사진 다 찍었는데 이걸 아까 PD님한테 줬어야 되는데 그랬구나. 텅텅 비었단 말씀이시죠?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었고 그리고 그 연사들 올라와서 무대에 올라와서 하는 이야기가 세력 다툼 싸움하는 거야. 전환길 소년보 욕하는 걸로만 다 해. 맞아요. 그래서 전환길 네가 뭔데 뭐 이런 이야기 소년보 너 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앉아서 서서 이제 계속 듣다가 집회로 좀 올라갔는데 저것들 진짜 황당하구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진우 기자하고 김은국 가수 둘이 얘기할 때 김은국 씨가 아니 그 사람들 돈 안 받고 가는 거야? 돈 안 받고 거길 왜 가? 네. 이런 이야기한 거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억나죠. 예. 그러니까 이 보수 우파들은 돈 받고 가는 거예요. 이걸로 추정을 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다 윤석열 파면되고 나서 굳이 거기다 돈 쓸 일이 없으니까 이제 돈줄이 이제 돈을 안 썼겠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윤석열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수구 세력들 그 세력들의 실체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다. 예, 이제 그 개신교계 중에서 우리 자유마을이라고 이야기하는 전광훈 계열 쪽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전광훈 이미 다 팔아먹었잖아. 뭐 저기 핸드폰 뭐 이거 저기 싼 알뜰폰 다 했고 뭐 다 뭐 보험 다 했고 팔아먹을 거 다 팔아먹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사람들한테 하지 않을 거니까 인력 동원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제 뭐 이제 그러니까 여론의 힘을 받을 수 있는 특히 이제 아스팔트 극우라고 불리는 이 지지층이 좀 와해되고 있고 힘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에 있는 이제 의원들 내지는 뭐 윤석열을 그동안 지키고자 비호하고 두둔했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뭐 나경원 의원을 뭐 초청 불렀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갔는지 불러서 갔답니다. 그렇습니까? 예. 윤석열이 불러서 가서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나경원을 왜 불렀을까요? 나경원을 이제 불렀던 이유는 뭐 그나마 나경원이 자기하고 친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나경원 남편도 물론 이제 나경원은 김건희한테 완전히 찍혀가지고 그렇긴 했지만 근데 불러도 아무도 안 갔을 거 아닙니까? 누가 가고 싶겠냐고 누가 우리 거친편으로 하면 이제 쌩 까는 거지. 그런데 이제 나경원은 이제 갔던 것 같은데 나경원이 그 갔다 올 때 뭐 여러 가지 표정들이 뭐 별로 안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쓸데없는 이야기 좀 한 거죠 뭐. 근데 뭐 나경원, 유정복, 김태흠, 이철우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이제 스픽스라는 매체에서 장성철 평론가가 말씀하셨고 그 주장들을 좀 나열해 보니까 김문수 일단 대선 출마 의지 강하다. 원희룡한테 전화해서 나를 도와라. 김문수 원희룡 러닝메이트로 가자 이런 제안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한동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유승민은 또 김웅 전 의원이 총괄선대위원장을 하기로 했다고 하고 안철수 의원은 이제 내일 발빠르게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제 여권 쪽의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가 여전히 명예당원 1호고요. 손절도 못했고요. 그냥 바로 이제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이 된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 대선 주자를 뽑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예를 들면 뭐 지금 이제 마땅한 후보가 없어 보이잖아요, 저쪽에. 그리고 마땅한 후보를 찾더라도 구도상 이길 수가 없는 선거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선에 나오는 이유는 자기 이제 말하자면 지금 국면에서 5월 4일 정도까지 경선을 끝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한 달 정도가 말하자면 대선 후보 한 달 살이 같은 그러니까 주목을 끌기 위한 경쟁이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보수 진영에 있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당권을 누가 갖느냐죠. 그러니까 당권을 누가 갖느냐고 그 당권을 갖는다는 건 다음 이제 말하자면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는 게 되잖아요. 근데 그 구도에서 대선을 바라보면 대선을 이길 가능성은 사실 희박해 보이잖아요. 근데 대선 후보가 예를 들어서 대선 패배 이후에 책임을 지고 은퇴할 사람이 아니라 계속 정치를 할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면 당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제 여러 후보들이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나서는 거의 핵심은 당권을 가질 사람 지금 김나윤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권을 가질 사람이 예를 들면 미는 후보가 곧 윤석열이 미는 후보가 될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의힘 짠물 경선에서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선을 무난하게 지고 그 다음에 나가는 이런 그림으로 지금 결국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뭐 아무리 해도 박빙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패배를 감수하고 정치적 인생을 걸 사람이 누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저는 100% 동의하고 김한 기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나경원이 윤석열을 만나러 간 거는 만나러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향후 당권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생각하는 거고
오늘 윤상현 의원이 재미난 얘기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뭐 윤석열 신당을 뭐 만들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했는데 자기가 뭐 그런 것까진 필요 없다. 아니 무슨 윤석열 신당이야. 그런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선거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세 가지 요소를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구도, 네. 인물, 바람 네. 이건데 구도 자체가 이 말도 안 되는 거고 인물도 없고 네. 바람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대선은 불가능한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돼?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기 위해서 네. 당대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윤석열이 지지하면 될까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네. 이게 왜 착각이 되는 거냐? 지금 윤석열 때문에 중도가 70% 이상이 돌아섰어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 당원들 내부에서도 윤석열에 대해서 치를 떠는 당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저라고 친한 국힘 뭐 제 친구들도 예. 골수 국힘들 많아요. 고등학교 동기들 중에. 네. 네. 근데 이제 손절 각이 나기. 아우 걔들은 이제 윤석열 뭐 얘기도 끝나지 그러니까 말고. 그 비공개 요청에서 김기현 의원이 했다는 말에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패족이다, 받아들여야 된다. 10년 후 선거를 준비해야 된다.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게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다 경험한 상황이지만. 탄핵을 당하거나 극단적인 패배를 당하기 시작하면 그게 한 번의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요. 그러니까 당이 어쨌든 민주당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바닥을 디뎌야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네. 그 바닥을 디딜 수 있는 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회 경선을 하고 뭐 전국 단위 선거를 하는 거에서 당에서 제일 중요한 건 조직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조직을 누가 갖느냐가 결국엔 당의 권력을 잡는 건데 결국엔 이제 국민의힘은 그 싸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뭐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지금 구도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가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앞으로도 쉽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그 탄핵의 강이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그거를 돌파했던 건 이준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있어 보였던 게 커요. 세대적으로나 이런.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구도도 아닌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이게 본인들끼리는 엄청나게 비장하게 무슨 대선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권 투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코앞은 이제 대선인데 네. 딴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당권 보고 있는 거고 사실 간단한 국민 상식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거 윤석열 손절하고 당연히 당을 좀 추스르고 상식과 합리를 갖춘 공당이 되려면 당연히 윤석열 손절과 내란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중요할 텐데.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아니 제가 오늘 말이 좀 거친데 예. 뭐 예전에 지금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언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예. 옛날 교수 시절에 막말 김준혁의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데 예.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예. 같이 생활을 해보잖아요. 네네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해요. 음. 그리고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 네.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품격도 없어요. 아니 반헌법적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저는 이 국민의힘이 올해 안에 사라질 거다. 예. 그리고 모든 자산도 함께 다 사라질 거다. 어. 제가 이번에 그 헌법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 해산 위원 정당이 돼서 해산되게 네, 되잖아요. 그럼 모든 재산이 네. 어떻게 됩니까? 국가 귀속입니다. 그렇죠. 예, 국가 귀속이 되고 오늘 뭐 이따가도 이야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윤석열의 대선 때 거짓말했던 거 선거법 위반 네. 이야기 다 했죠.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 공표. 네. 이거 100%입니다. 예. 자기 아내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부터 시작해서 코미디지. 네. 그리고 자기 장모 절대 사기친 적도 없고 오히려 손해 봤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오히려 피해자다 등등의 이야기들 이거 다 거짓말들 허위사실 유포인데 이 내용이 그대로 이제 고발할 겁니다. 민주당이 예. 고발할 거면 이거 이제 다시 이제 재판 시작되죠. 그럼 판사가 이거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지. 선거법 위반이지. 인정하면 선거법 위반으로다가 대선 무효화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때 했던 대선 비용 430억 예. 다 토해내야죠. 지금 국민의힘은
선거법 위반으로 430억 토해내야 되고 위헌 정당이 돼서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재산 다 국가 귀속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 안 해. 왜 그러냐? 야, 걔들이 그거 하겠어? 설마 하겠어? 이 후한무치한 인간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잘못에 대해서 일제 반성도 하지 않고 자기들은 그냥 다 뭉개고 넘어갈 거다. 검찰이 그러고 신경 안 쓸 거다. 판사다 우리 편이다. 법을 한 번도 존중해 본 적이 없는 인간들이거든. 근데 이번에 윤석열 파면을 통해서 법대로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너네들 법을 갖다 망가뜨린 국민의힘 법으로 망한다.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사실상 이제 내란의 공범으로 인식하는 대다수 국민의 관점과 시각이라면 지금 의원님의 말씀에 대다수가 동의하실 거예요. 실제 법대로 하는 것이고 실제 뭐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공당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있는 그대로 처벌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실 이제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 개헌 얘기 있잖아요. 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개헌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되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 네네네. 쉽게 풀어주세요. 일단 제가 어제 아시는 한도 안에서. 네. 제가 어제 사실 제가 그 수원에 네네. 용주사라고 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2교구 본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시 반에 가서 주지 스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5시에 나왔어요. 2시간 반을. 예. 뭐 이렇게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 또 그 용주사 주지 스님이 윤석열 파면 날짜를 4월 4일을 맞추신 분이거든요. 딱 제가 갔을 때 그 전에 한번 갔는데 윤석열 이 파면 선고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4월 4일 날이 될 거야. 예. 무슨 웬 4월 4일 그랬는데 4월 4일로 얘기하셔서 이제 어떻게 뭐 그런 날을 맞추셨습니까?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핸드폰을 열었더니 개헌 얘기가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나서 제가 이제 뭐 의장실로도 연락해 보고 또 다른 사람도 연락해 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개헌은 여기 올라왔네? 개헌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원할 때 하면 됩니다. 지금 국민은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를 우선 원합니다. 저는 그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렸죠. 이 올리면서 의원 단톡방에도 저걸 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제 생각은 그런 겁니다. 개헌은 국민이 원할 때 하는 거고. 한데 이제 우원식 의장님은 뭐 본인 말대로 그 다른 사람들이 좀 오해해서 뭐 수박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역대 국회의장들이 늘 개헌 이야기 했었고 그 전에도 개헌 이야기 했었고 또 뭐 이재명 대표님도 그 전에 개헌 할 필요 있다 이런 얘기 하셨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이 적절하다고 좀 판단하셔서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가 먼저 돼야 될 부분이 있다. 근데 제가 또 그 저희 선임 비서관이 변호사여서 관련해서 바로 좀 확인을 좀 했더니 사실은 국민투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국민투표는 사전투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민투표가 몇 %가 돼야지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그러니까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민투표는 50% 이상 투표를 해야지 그래야지 국민투표가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2인가요? 반입니다.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자 대선이랑 같이 한단 말입니다. 대선을 하게 되면 보통 기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이제 사전 투표를 하는데 이 사전 투표가 40% 가까이 돼요. 근데 전체 대선의 투표율이 70%입니다. 그러면 사전 투표를 40%를 하게 됐을 때 나머지 30% 국민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30%가 들어가서 국민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50%가 일단 뭐 그것을 인용하든 뭐 인용하지 않든 그러니까 이 국민 투표에서 개헌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50%가 투표를 해야지 성립이 되는데 사전 투표를 이미 40% 가까이 한 상태라고 한다면
국민 투표 자체가 50%를 국민이 할 수 없는 게 구조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립된다는 말씀이시죠. 불성립되는 거지.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님이 이 얘기를 꺼냈거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원식 의장님의 말씀이 이제 진정성은 인정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왜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뭐 문제 제기를 심하게 했냐면은 제 판단으로는 소위 말해서 반명이라고 불리우는 그 뭐 김동연 지사라든가 김두관 전 경남 의원님 혹은 또 뭐 친문이라고 불리는 뭐 김경수 지사 좀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분들이 다 이 소위 말해서 분권형 또 개헌 이거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해버렸거든. 박광훈, 전해철 다 이제 나오신 거죠. 우원식 의장이 이 사람들하고 이것도 짬짬해가지고 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오해를 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우원식 의장이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진정성은 있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김한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개헌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개헌이라고 하는 거의 추상을 구체화하면 다 생각이 달라요. 예를 들면 권력과 권력 분점을 우선시하는 사람도 있고 의회 구조를 바꾸는 개혁과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지역구 문제나 이런 거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번 기회에 체제 대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누룽지가 맛있는 건 다 알죠. 근데 누룽지를 하려면 먼저 가열을 하고 뜸을 들이고 김을 빼고 밥을 푸고 그 다음에 물을 붓고 다시 끓여야 누룽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우원식 의장님이 누룽지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간 과정을 밟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람들은 내란이 아직 다 처벌이 안 된 거잖아. 이제 겨우 윤석열 파면 정도 한 건데 그럼 이거를 더 불을 떼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하는 게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개헌에 큰 관심은 없습니다. 사실 이게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는 데까지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처럼 사실 이 개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타이밍에서 우리가 12월 3일 날 계엄을 해제할 때 봤던 우원식 의장의 어떤 진중함, 사리분별, 판단력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제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일 텐데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 누구도 좀 선뜻 동의하기 힘든 시점과 방법으로 제안을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일요일에 그 발표를 하실 때 윤석열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은 헌법 탓이 아니다. 윤석열이란 인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실제 명시를 해놓고 나서 그 뒤에 읽어보니까 이런 비상계엄 같은 일이 안 생기려면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그 모순적인 부분이 아마 많은 시민분들의 좀 분노를 샀던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내란 세력에 사실상 동조한 국민의힘과 같은 테이블에서 민주당이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라. 이것도 또 공분을 산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2017년에 우원식 의원 개인 발언이 또 화제가 됐는데 대선을 코앞에 둔 개헌은 민주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주장이다. 이런 게 이제 다 분노를 일으켰는데 역사 청산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내란 잔존 세력을 우리가 10년이고 20년이고 다 청산해야만 그 내란의 종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 심지어 구속시켜놨다가 구속 취소가 된 상황에서 심지어 뭐 우리 친일 청산 못했죠. 군부 쿠데타 이후에 군부 독재도 청산 못했고 이제 내란 잔재까지 왔는데 이거를 청산을 못하고 개헌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그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제 오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 내란 문제, 개헌 문제, 그 문제와 관련된 이제 논쟁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 안에 핵심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분명히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실제 반헌법적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의 이
파면에 대해서 계속 일관되게 반대한 것이고 예. 그것이 당시 헌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반헌법적이지. 반헌법적 정당은 해산되어야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만약에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법무부로 하여금 위원정당 신청을 하게 할 거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관되게 이야기한 그 위원정당하고 같이 50대 50의 테이블 안에서 개헌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런 이제 논의들이 실제로 존재한 것이죠. 저도 역시 그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 제가 또 여기서 얘기했지만 저 국민의힘 위원정당 네. 내가 제일 선두에 나가서 없애버리겠다 제가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과 개헌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오히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상당히 더 설득력을 얻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원포인트로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는 게 본래 취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의장님의 이런 발언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제왕적 대통령 제도다라고 하는 느낌과 그래서 분권형의 어떤 그 개헌을 하겠다. 네. 그리고 국무총리 추천과 관련해서 국회의 어떤 의견을 상당히 강조하는 여러 가지 모습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럼 이제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많은 당원들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한 450만 명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당인 수를 갖고 있는데 이분들 봐서는 아니 여태까지 자기들이 할 때는 다 지금 이 헌법 갖고 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려고 하니까 이재명 권한 축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 이제 격분을 한 거죠. 지금까지 이재명 이 대표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작 사건을 만들어서 그 많은 고통을 줬는데 그런데 이제 다 고법에서도 무죄 나고 윤석열 파면되고 새로운 대선 정국이 왔더니 이재명 대통령 되려고 하니까 이재명한테 권한 다 뺏어버리고 식물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럼 개혁을 갖다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개혁 반대 세력들 아니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귀납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당원들의 분노가 이제 커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원식 의장님이 이런 정도까지 생각하고 한 건 전혀 아니시다. 예. 저도 우원식 의장은 뭐 국회의장으로서의 롤이 있는 거니까 국회의장의 역할이 있는데 다만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개헌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전략에서 놓고 보면 두 가지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분노감에 버튼이 눌린 건데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포인트 어차피 어대명인데 구도를 흔들어야 내가 좀 승산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후보들이 본인의 지지율보다 개헌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개헌을 주장해서 이 구도를 좀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어떤 반감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더 크다고 보는데 지금 결국 국민의힘이 개헌을 탈출 전략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런 발언을 했고 오늘 개헌 얘기만 도배가 됐죠. 네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거는 국민의힘 저 내란에 동조한 최소한 방조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적인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정당이 탈출 전략으로 쓰고 있는 건데 개헌은 지금 현실적으로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왜 저기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 반감 이게 이제 같이 작동하고 있는 구도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비난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뭐 사실 이제 뭐 개헌은 이미 국회에서 수도 없이 논의를 해서 지금 안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은 다 마련되어 있는 건데 타이밍과 전술적 측면에서 이제 막 파면을 시켰는데 왜 지금 개헌 얘기를 하냐 네. 이 지점에서 어떤 그 반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어제 이렇게 급하게 한 것이 국민투표법 있잖아요. 그 재외국민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사전투표가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급하게 역산을 했겠죠. 예, 이제 계산해서 또 법 개정을 좀 하려고 이제 했던 거였는데 그런데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거고 그리고 실제로다가 이런 개헌이 진행되면 선관위에서 제가 이제 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제 종합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선관위까지 이제 다 이렇게 연결해서 좀 상황 파악을 했더라고요. 최소 3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일 안에 대선에
국민에서 투표할 때 네. 이걸 개헌 투표를 할 수 물리적 시간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니까 네. 저는 어쨌든 이 개헌과 관련해서 개헌은 이재명 대표님도 말씀하잖아요. 개헌 필요하다. 개헌 필요하고 5.18 정신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것이고 네. 노량진 정신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엄과 관련된 내용들을 더 하지 못하게 그 부분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넣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4년 중임제 관련된 내용도 이제 넣고 여러 가지 넣으면 좋을 수 있는데 네네.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일관되게 이야기하지만 내란 종식. 그렇죠. 지금 이 내란범들 보십시오. 한덕수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8명 수석들 사표 냈는데 반려해야 하잖아. 상상이 안 가는 일이야.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들한테 증거인멸 하라고 좀 하는 것이고 그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다 작동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말입니다. 공기업들 인사 지금 이 사장단 부사장단 인사가 다 대통령실에 가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소위 말해서 부처에서 대통령실로 올라갔는데 아니 아직도 대통령실이 인사와 관련해서 그 수석들 비서실장이 이거 하느냐 마냐 이거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그렇죠. 지금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파면돼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들이 인사권을 갖고 흔들고 있다는 게 있을 수 없는지 이런 것부터 종식하고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하고 난 이후에 열심히 대선해서 정권 교체한 이후에 새로운 정권에서 다 국민적 합의 모으고 또 지금까지 뭐 또 이재명 대표와 경쟁했던 사람들 그들의 의견도 또 이렇게 좀 포용해 주면서 예.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지. 지금 근데 반 이재명을 내세웠던 사람들 뭐 또 사실은 뭐 저하고 경선했기 때문에 제가 박강원 전 의원에 대해서 내가 또 이야기하기는 그렇긴 또. 하지만 네네네네. 또 저하고 경선했던 사람이니까 예, 예, 예.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의도가 좀 있습니다. 그런 의도를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네. 네,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그렇죠. 말씀 주셨습니다만 예, 예. 어쨌든 본질은 내란 청산 그럼요. 이 최우선의 목적이고 우리가 한 번도 청산하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는 차원에서의 강조를 해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진보당이 성명서를 냈죠. 네. 어제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이 개헌 좋다 받아들이게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어제 뭐 그 민주당 당원만이 아니라 일반 예. 민주 시민들한테도 소위 말해서 비세 혁명을 일으킨 예. 많은 2030 세대들한테도 진보당도 많이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가 공식적으로 성명서 내서 어제 우리가 좀 약간의 그 민주 시민들의 열망을 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네네. 내란 종식이 우선이고 예. 그리고 민주정권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 이후에 국민들의 뜻 받아들여서 개헌하겠다. 예.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네. 우리가 좀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본인들이 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새로운 또 그 시민들의 뜻을 받드는 이런 게 필요하다. 네. 이것을 우리가 또 잘 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불순한 의도로서 이 개헌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네. 민주당을 흔들려고 하는 이런 국민의힘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다른 세력들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개헌 논의를 좀 뒤로 미루는 것이 예. 더 합당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JTBC 단독 보도 중에 굉장히 뜨거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제 건진법사 기억나시죠? 건진법사의 첫 재판입니다.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고요.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공천 대가로 예비 후보자 정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내용의 재판인데, 야,
이 재판에 나는 되게 의외의 인물이 등장해요. 그러니까요. 축구 선수 이천수 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천수의 증인인 거죠. 네,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된 그렇죠. 거죠. 이천수가 왜 여기서 나와 이거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후배 기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발만 빠른 게 아니었다. 눈도 굉장히 예. 빨랐다. 네. 근데 뭐 JTBC 보도 내용 보니까 진술도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앉은 자리까지 다 기억하고 있고 예. 본인이 건진법사랑 어떻게 연을 맺게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뭐 굉장히 좀 신빙성 있게 진술을 해서 그러니까 건진법사하고 이천수 씨가 가까웠다라는 건 인정이 된 내용이고,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실제 뭐 어떤 공천을 대가로 한 뒷돈 수수가 있었던 네. 대목을 이천수가 봤다. 네네 받고 그 진술이 단순히 이제 봤다만으로는 안 되고 일관성과 구체성을 따지는데 예. 오늘 보도된 내용만 보면 뭐 굉장히 좀 구체적인 진술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게 왜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냐면 여기서 본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거 윤한홍이라는 이름을 본인이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건진법사의 휴대전화 화면에서 네. 윤한홍의 이름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 윤한홍도 수사를 해봐야 되는 필요성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당연히 맞는 게 건진이 제 아무리 뭐 어떤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 힘으로 공천권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구를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축구 선수 이천수 씨의 진술로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말하자면 통로가 예. 확인이 됐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야, 근데 건진법사와 관련된 사실 문제가 더 심각하고 사실은 연루된 정치인들이 한두 명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뭐 어떤 주장들은 뭐 여권에서도 있어 왔고 뭐 여러 이제 기자들이 사실 제일 더 큰 건 뭐 명태균보다 건진도 클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 왔거든요. 이제 그런 대목들이 이제 확인되어 가는 그런 단계이고 심지어 또 다른 JTBC의 단독 보도를 보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공천을 대가로 받았던 이 문제 1억 원 공천이 실패하면서 그 예비 후보자에게 다시 돌아가는데 이 돈이 오고 간 계좌 내역 등을 봤더니 1억 원 가운데 일부를 윤한홍 의원실 보좌관이 돌려준 걸로 또 확인됐다. 이것까지 추가 보도가 나온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 잠깐만 F4라고 부르는 그 왜 윤석열의 최측근 4명 있잖아요. 잠깐만 뭐 이철규, 윤한홍, 또 장제원, 권성동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한 너댓 명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윤한홍이 나온 거네요, 의원님. 아니 그때 그 F4가 네네. 얼마나 네네. 윤석열 이름을 팔아서 호가호위했겠냐고.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했겠죠.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죄다 이 사람들한테 줄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이런 지방선거 관련해서 예. 금품이 오가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라고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을 제가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라고 좀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돈 거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유추해 보면 이제 그렇겠죠. 이걸 다시 이야기하자면 벌써 윤한홍 나왔는데 보좌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저는 윤한홍이라는 사람이 돈을 받았을 텐데 자기 이름으로 계좌로 해서 돈을 보내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보좌관 통해서 보내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눈으로 본 거 아니니까 어떻게 정확히 이야기하겠습니까? 추론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이철규 네. 뭐 혹시 압니까? 그 아들이 이번에 또 마약 또 그 양성 판정 받았는데 맞아요. 오늘 단독 보도 떴습니다. 양성 판정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 뭐 또 확실한 건 아니나 네. 아들이 또 마약 사는데 또 돈이 필요해서 네. 또 이래저래 돈을 또 하다 보면은 네.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이들이 건진 플러스 네. 또 명태균 플러스 네. 또 천공 플러스 네. 이런 소위 말해서 사이비 무속 세력들 그리고 F4 관련된 측근들 엄청난 비리가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 저는 명확하게 다 파헤쳐야 된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보도가 있고 나니까 바로 윤한홍 의원 측에서 SNS에 입장을 밝혔어요. 뭐라고 밝혔는지는 일단 반론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지는 일부 내용만을 발췌한 기사에 불과하다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건진이 내 이름을 팔아서 공천 장사를 한 것이다라는 이제 반론이고요. 저는 건진 법사와 돈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공천과 관련하여 통화한 사실도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 피고인들도 오늘 해당 재판에서 그러니까 윤한홍에게 자신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진술만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보도한 행태, 즉 뭐 이천수 씨가 윤한홍이라는 이름을 봤다라는 걸와 이제 이렇게 같이 결부시키면 마치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적 조치하겠다. 그리고 이천수 선수는 피고인인 코인 사기범 및 건진 법사와 친하게 어울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대목까지 같이 입장을 밝혔네요. 네, 뭐 수사가 저도 뭐 다른 어떤 단정이나 뭐 추측이 아니라 아까 지금 어떤 이름을 봤다는 진술적 진술이 재판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수사가 필요해졌다. 뭐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인 네네. 거는 지금 자명한데 이제 어쨌든 이 보도에 대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라는 취지의 이제 이런 글로 보이고 법적 조치를 언론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거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런 내용, 그러니까 검찰 조서를 썼고 재판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걸 보던데 네. 이거를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하는 건 윤석열 정부 몰락의 한 상징이었던 입틀막 같은 겁니다. 아니 근데 저런 예.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저도 언론운동을 한 20년 한 사람 입장에서 예. 저 보도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저의 전혀. 기자들 말로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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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윤한홍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저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저 실제 동거래 같은 거 안 했잖아요. 저런 거 안 합니다. 그 뭐 지나고 나서 그냥 간단하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더만 그냥 웃고 맙니다. 웃고 그냥 친한 기자들인데서 예. 그냥 웃고 말아요. 그냥. 근데 뭐 이거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요거는 이제 저희 어디까지나 이제 추론의 영역인데요. 저희가 지지난 한 달 전이었을 겁니다. 이철규 의원 얘기 나왔을 때 아들이겠죠. 이철규 의원의 아들 마약 관련된 얘기 나왔을 때도 그랬고 장제원 고 장제원 전 의원의 관련된 이제 혐의 나왔을 때도 그랬고 지금 이제 또 윤한홍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시쳇말로 캐비넷 열린 거 아니냐. 마지막은 권성동이겠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거기까지는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혹시나 이게 뭐 왜 하필이면은 이 공개가 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느냐 우연의 일치일까요? 두 분 짧게 말씀만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말씀하신 대로 뭐 호가호위했던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의 뭐 뒷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뒤안길이라고 해야 될까요?가 대부분 이런 이제 말하자면 뭐 이런 결론을 내는 경우가 지금 한국 정치사에 최근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환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것뿐이겠냐 그러면 공천은 한두 명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예. 뭐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다 수사를 해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호가호위라는 말이 우리가 많이 쓰지만 네.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여우가 네. 호랑이인 척하는 게 호가호위거든요. 오. 예. 저 사람들이 호랑이도 아닌 사람들이 윤석열 믿고서 호랑이인 척 사실 여우가 뭐 대단합니까? 힘도 없고 잔꾀나 쓰는 것들인데 뻥이나 치고 네. 호랑이처럼 하다가 네. 나중에 진짜 호랑이한테 걸려서 다 물려 죽는 거거든요. 예.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늘 남을 음해하고 예. 뭔가 숨어 있는 뭔가 이 범죄 내지는 뭔가 그들이 부끄러워할 일을 가지고 딱 그걸 약점을 잡아서 공격해서 지금까지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네, 이것도 네. 추론의 영역인데 예.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뭔가 알지 못하는 그 힘에 의해서 저렇게 당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도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아마 그래서 글쎄요 권성동 의원한테도 뭔가 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면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뒤탈이 없다. 예. 발 뻗고 잘 수 있다. 제가 볼 땐 지금 발 뻗고 못 잘 것 같은데요. 역사로 보는 시원한 통찰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던 우리 김준혁 민주당 의원님과 오늘 함께했고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김한 기자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치 라이브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